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1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오전에 이제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 설명 위주로 코인별 차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 내용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비트코인 차트고요. 비트코인 차트고 지금 보시면 일단 로그가 적용되고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제가 이제 채널을 제가 평상시 그렸던 거랑 약간 다르게 그렸어요. 평상시에는 제가 채널 하단부를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채널의 하단부를 깨진 것처럼 나와요. 초록색 추세선 보시면. 근데 이제 오늘은 채널을 이제 다르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이 저점을 연결해서 채널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봤을 때 현재 위치를 또 어떤 곳과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2014년 13년 말 14년 고점을 찍고 이렇게 비트코인이 큰 하락을 하고 큰 하락을 하고 수렴하는 시간을 거치고 보시면 2015년 1월달에 급락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몇 개월간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줬냐면 15년 1월부터 15년 10월간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51달러부터 300달러 151달러부터 300달러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위치에서 봤을 때 현재 위치를 확대해서 볼게요. 보시면 지금 작년 말 상승하고 이렇게 수렴을 거쳤죠. 수렴을 거치고 여기 제가 지금 수평선으로 그린 이 수평선 라인 5,800 라인 5,800달러 이 라인을 11월 13일날 깼죠. 11월 정확하게는 이제 15일날 이탈했나? 15일날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2015년 차트와 흡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예상하는 거는 이렇게 2015년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2015년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저점을 높이면서 보시면 2015년에 이때도 이런 식으로 움직였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급락이 나온 이후입니다. 이후 그 다음에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3,000달러까지는 열려있다라고 했는데 3,000달러까지 이제 보는 그 다른 전문가들도 3,000달러까지 많이 보는 이유는 3,000달러의 이 고점 그리고 이때 이제 지지받았던 이 라인이 이제 3,000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0달러를 이제 주요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주요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 3,000달러까지 그러면 빠질 수 있으니까 현재 그럼 3,800이니까 한번 매도를 해주고 해야 되지 않냐. 제가 이제 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그 자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장이 3,000달러까지 찍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지금 이때 본다고 하면 뭐 300달러에서 150달러 왔다 갔다 했습니다. 300달러에서 150달러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이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제 지인이 소개를 해주시고 그때 이제 뭐 ETF 승인 거절이 됐다고 하면서 저한테 단기 급락이 나왔으니까 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관심이 아예 없었죠. 관심이 없었으니까 아예 거들떠도 안 봤었는데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이 시장에 관심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작년 막 불장 때 참여 안 하길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때 이제 저처럼 아마 아무런 관심도 없을 거예요. 이 시장이 뭐 빠지든 말든
빠져서 싸지든 말든 관심이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300달러에서 150달러가 오든, 300달러에서 150달러가 오든, 아니면 여기서 더 빠져서 이때 이 당시에 채널 하단부가 110달러예요. 그럼 300달러에서 110달러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는 건데,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3,800달러 입장에서 보면, 3,800달러 입장 저점에서 보면, 3,800달러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때는 300달러도 쌌던 거고 100달러도 쌌던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300달러에서 그래도 팔고 100달러에서 샀으면 3배로 개수를 늘 수 있지 않냐. 근데 100달러 왔나요? 안 왔죠. 안 왔습니다. 하락을 이때는 150달러에서 멈추고 반등했어요. 반등하고 그 다음에 다시 300달러 터치하고 190달러까지 눌러준 다음에 이제 상승하고 다시는 이 자리는 안 왔어요. 안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도 제가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매도를 저는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 뭐 3,000달러까지 빠지는 거를 예상을 해서 매도를 때릴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5,600달러 뭐 고점을 예상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박스 형태의 움직임을, 이 삼각수렴 박스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이때도 물론 제가 여기서 추가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타를 친다라고 하면 매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이거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단타 쳐서 먹는 거보다 몇 번 먹겠어요. 먹으면 이거보다 차라리 여기서 매수해서 홀딩한 다음에 채널 상단부까지 쭉 상승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뭐 5만 달러면 5만 달러, 뭐 10만 달러면 10만 달러, 그 채널 상단부가 그 걸린 시간에 따라서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채널 상단부에서 매도를 해주는 게, 제가 여기서 아무리 단타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거 먹어봤자, 이거 뭐 10번 먹어봤자 이거 한번 길게 먹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는 여기서 그냥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네, 가장 좋은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3,000달러 올 수 있는 거예요. 올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 매수해 나간다. 제가 이제 원화로 뭐 트레이딩을 하든 아니면 제가 월급을 받든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 나가고 있다. 이거죠. 6,000달러에서도 저는 샀습니다. 샀었어요. 6,600달러에서 샀었어요. 샀었고 떨어지는 중간에서도 샀었습니다. 지금도 사는 거고 계속 매수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매수했었고 매수 계속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박스 형태에서 삼각수렴을 거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올라갔다가 한번 눌러주고 그냥 상승하는, 그리고 이 고점에서 또 한번 눌러주고 상승하고, 이 고점에서 눌러주고 상승하고. 예, 지금 제가 눌러주는 부분은 어디를 그렸냐면 여기요. 이 고점 라인, 그리고 이때 고점 라인. 예, 이때 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면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는 사실 3,000달러를 기대하고 3,000달러까지 지금 워낙 빠질 거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3,000달러를 기대하고 일단 여기서 잘라주고 여기서 매수를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을 그냥 기회를 주지 않고 올려버리는 거죠. 뭐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벡터 거래소, 그리고 이제 ETF가 12월 말에 있고, 만약 12월 말에서 이제 연기가 돼서 2월 말로 연기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2월 말에 실제 이제 ETF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왜냐면 신규 자금들이 이제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지금 끝까지 이 삼각수렴의 채널 바닥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이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채널을 또 다시 깨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채널이 이제 그리기 따라서 채널 하던 분은 이제 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이 자리는 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채널을 깨고 3,000달러를 찍어주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 헥사에서 얘기했다는 것처럼 뭐 1, 2월달까지 상승하고 찍어주고 갈 수도 있겠죠. 예, 뭐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2015년 움직임처럼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더 여기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주고, 지금 장기 이평선이 역배열되어 있는 상황을 최대한 수렴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올려버린 다음에 한 번씩 눌러주면서 이평선들을 이제 꼬인 이평선을 풀어주는 그런 식으로도 또 흘러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설명은 따로 이제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을 볼게요. 이더리움을 일봉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알트코인들은 다 BTC 시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BTC 시장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더리움을 보면, 지금 지난번에 이더리움 시장에서는 리플이 고점인데 매도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더리움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아실 텐데, 보시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빨간색 라인 보이실 거예요. 이 빨간색 라인, 이 삼각수렴했던 이 라인을 이제 이탈하고 여기서 지금 이제 박스 형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16년도 삼각수렴 빨간색 라인 빨간색 라인을 보세요. 이 빨간색 라인과 이 빨간색 라인, 삼각수렴을 이탈하고 지금 여기서 박스 움직임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흐름과 비슷하다는 건데, 여기 지금 초록색 이평선 보이실 거예요. 초록색 이평선, 그리고 빨간색 이평선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평행하게 수평선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모여서 내려와서 지금도 이제 딱 그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실제로 지금 보시면 이때는 거의 뭐 약간의 각도 차이는 있고 움직임이 약간 다소 차이 나긴 하지만, 급락이 나오고 반등 나오고 눌러주고 다시 계속 박스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급락 나오고 반등하고 박스 형태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 라고 하면, 저는 지금 위치는 지금 여기 이 당시 자리,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 8월 2일 근처가 되겠네요. 8월 2일 근처. 그리고 지금 현재 2018년도 11월 27일이 2016년도 8월 2일과 거의 흡사한 위치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보시면 좀 더 박스 움직임을 거칩니다. 박스 움직임을 거치는데, 이때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엎치락 뒤치락 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할 때는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으로서 좀 더 빨리 비트코인보다 빨리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비트코인보다 좀 더 빨리 하락해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BTC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빠지죠. 이더리움이 빠지는 거는 이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혼자 상승하는 시장으로 본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더리움을 일정 부분은 교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교체할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0.025 사토시, 그리고 0.0 이건 그 지난 저점이고요. 0.027이, 그리고 0.025, 그 다음에 0.020. 그러니까 1비트가 40이더, 1비트가 그리고 50이더 일 때 이제 교체를 할 건데요. 분할로 이제 교체를 할 겁니다. 교체를 할 거고, 일단은 지금은 추가적으로 안 할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달러 시장에서 먼저 충분히 상승을 해준 이후에 그때 제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일부 소량만 남기고 이더리움을 교체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리플을
리플이 이더 시장에서 고점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여쭤보신 분 있잖아요. 저는 이제 리플은 그래서 이더리움 마켓에서는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털지 않고 BTC 마켓에서 만약에 고점을 터치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부 정리를 해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예, 일단 비트코인 SV랑 비트코인 캐시는 그 어제 이제 비트코인 SV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 캐시도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 SV가 눌러줄 때 그 BSV가 눌러줄 때 비트코인 캐시 그 ABC 진영 거죠. 비트코인 캐시도 같이 눌러줄 땐 비트코인 캐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토시 가격을 보시면 0.0479 더하기 뒤에는 뺄게요. 그리고 BSV가 0.0275입니다. 0.0275예요. 이렇게 0.0754입니다. 0.0754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1 나누기 0.0754를 해보면 13.2개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1비트가 15이더일 때 교체를 했었습니다. 1비트가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되기 전에 1비트가 15 비트코인 캐시일 때 비트코인의 10%를 비트코인 캐시로 교체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BSV가 좀 올라가면서 지금 1비트가 13.2가 됐습니다. 비트메인이 지금 우지한 입장이 약간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지한 입장에서 비트메인 IPO 그리고 비트메인은 어찌됐든 채굴기를 파는 회사입니다. 채굴기를 파는 회사인데 지금 이 가격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채굴장을 다 멈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갖고 있던 채굴기도 처분할 판인데 채굴기를 팔리지가 않겠죠.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비트메인 우지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 비트코인 캐시 가격을 하루빨리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플러스 지금 BSV가 이제 어제부터 가격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는 꽤 많이 상승했어요.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원화 가격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고 사토시 가격으로도 보시면 0.008에서 0.0031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4배 가까이 뭐 상승을 했습니다. 사토시 가격으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좀 더 BSV가 추격을 하면 오히려 가격적인 면에서 BCH의 이제 이름은 타이틀은 갖고 왔지만 자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자리가 위태위태한 실제 사람들이 이제 가격으로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얘네가 BCH 이것도 물론 보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BCH 가격이 올라가면 야 시장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구나. 그럼 시장이 결과적으로 BSV를 진짜 비트코인으로 인정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지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똥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지한도 결과적으로 좀 더 빨리 비트코인 캐시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격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제 채굴기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 제가 목표했던 0.2 사토시 가격으로 0.2 그러니까 1비트가 5 비트코인 캐시. 그러니까 여기서 비트코인 캐시는 하드포크 되기 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 플러스 BSV 합한 가격이 0.2 사토시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현재는 수익권인 거예요. 현재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저는 원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개수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1.8개 수익 구간인 겁니다. 저는 15에서 지금 13.2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수익을 본 상황이다. 예, 이렇게 일단 비트코인 캐시를 보여드리고 지금 비트코인 캐시랑 BSV는 차트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그래요. 왜냐면 비트코인 캐시도 차트가 약간 이제 변형된 겁니다. 왜냐면 하드포크가 되면서 변형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리를 잡으려면 일정 부분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차트보다는 지금은 그냥 BSV와 비트코인 캐시의 사토시 가격을 합한 것으로 해서 그 사토시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제 제 매매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예, 리플을 이제 볼게요. 리플은 지금 보시면 일단 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리플은 이제 시장에서 알트코인 중에 왜 안 넘어가지? 예, 일봉 이제 보시면 지금 박스 상단부가 제가 9,300 사토시에서 6,800 사토시, 6,800에서 9,300 사토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계속 이 박스 상단부에서 아래 꼬리가 달리긴 하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종가 마감은 항상 박스 위에서 지금 박스 위에서 종가를 마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감을 해주고 있고, 지금 이제 15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15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이제 봉하고 이제 거의 만나기 직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리플이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 이제 15이평선이 내일 되면 이 자리까지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때는 리플도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좀 더 여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제 리플이 여기서 이제 올라가 주면 지금 121평선과 201평선이 역배열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정배열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리플은 지금 시장에서 리플하고 스텔라가 제가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텔라는 좀 먼저 치고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쉬고 있는 중이고, 리플이 그 다음에 먼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 알트코인에서는 가장 강한 종목이다, 시장에서. 이제 스텔라 루멘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스텔라 루멘은 보시면 지금 먼저 일단은 가장 강한 종목이었어요, 스텔라 루멘이 어떻게 보면 대형 알트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삼각 수렴을 돌파하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상승한 후에 지금 이 15일 이평선을,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1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지만 현재 지금 보시면 장기 이평선인 12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이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여기서 지금 하락을 멈춰주고 저점을 점점 높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점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제 상승 흐름으로 가준다고 하면 스텔라 루멘 이제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계속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스텔라 루멘이 없다라고 하면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스텔라 루멘을 매수하기에 이제 적절한 위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저녁 때 이제 뉴스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저녁 때 후오비에서 올해 연내 그 원화 시장을 이제 오픈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블록 데일리 기사 같은데요. 블록 데일리 기사인데, 후오비 코리아 연말까지 수수료 무료 혜택 및 원화 마켓을 연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보시면 후오비 코리아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말까지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원화 마켓을 열 예정이라고 26일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빗썸 광고를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빗썸에서 이제 신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뭐냐면, 신규 계좌는 이미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규 계좌는 됐는데 실제 이제 원화 입금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계좌를 만들고 원화 입금이 돼야지 실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원화 입금이 그러면 되는 게 중요한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이제 어제 빗썸 광고를 보면서 조만간에 이제 원화 입금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빗썸이 광고하는 거는 대중들한테 자신들의 어떤 이미지를 계속 심어줌으로써 신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타이밍이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이제 빗썸을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야구 코리안 시리즈 할 때도 야구에서 광고를 하고 대중들한테, 그리고 TV 광고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이제 신규 자금이 정식적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면 빗썸이 저는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중들한테 계속 어필을 했기 때문에, 대중들은 어찌됐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빗썸, 이렇게 이제 인식이 자리 잡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빗썸에서 해킹 사태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빗썸이 좀 더 유저 확보를 하는데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기사를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코인니스 기사고요. 헤지펀드들 암호화폐에서 발 뺀다, 규제 문제로 차익 실현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 헤지펀드들이 평균 50%를 상회하는 암호화폐 투자 손실에 대한 투자자의 문책에 직면했으며 이에 헤지펀드들의 손절을 선택하고 암호화폐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암호화폐 결제 및 거래 플랫폼 이토르 소속 애널리스트 마티 그리스펀은 연이은 헤지펀드의 퇴장이 이번 비트코인 하락의 촉진제라며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막심하며 헤지펀드도 발을 빼는 형국에 저점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익명의 미국 헤지펀드 매니저는 이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위축되고 규제 문제가 비트코인을 붙잡으며 금융혁신 등 실현될 기회를 놓쳤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아마 이제 불안해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헤지펀드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헤지펀드의 손실이 투자자의 문책에 직면했다고 했죠. 이 투자자는 결국 누구예요? 이 헤지펀드에 돈을 맡긴 개인들입니다. 개인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 헤지펀드도 자신들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 그 투자자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펀드 우리가 환매 일어나는 게 올라갈 때 환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 환매보다도 오히려 빠질 때 환매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하락장에서 결국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너무 손실이 커지고 헤지펀드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기관 투자자에 맡겼던 사람들도 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헤지펀드는 고객들이 돈을 출금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암호화폐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기관 투자자를 이용한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손바뀜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런 뉴스에서 야 기관 투자자들도 다 정리해야 되니까 정리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팔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결국에 개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반영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시 관련된 기사인데요. 블록타임TV.com 기사고요. 대시 베네수엘라에서 텍스트 기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개시. 이게 예전에 이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 베네수엘라 사용자들 위해 SMS 기반,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지 않아도 우리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시 텍스트를 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이걸 이용하냐면 지금 일단 기사를 한번 좀 더 읽어볼게요. 대시의 CEO 라이언 테일러는 베네수엘라가 대시의 두 번째로 큰 주요 시장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대시를 사용하는 상점의 수가 매월 거의 2배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시를 지불 수단으로 채택한 상인의 50% 이상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했습니다. 대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대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이 대시 텍스트가 출시되면서 아마 사용자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시 텍스트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대시라는 단어가 포함된 SMS를 2625로 전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CREAR 클리어라는 단어가 포함된 SMS를 보내면 이제 내가 대시로 이제 대시를 보내겠다라는 어떤 거를 먼저 신청을 하는 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그 이후부터는 SMS를 통해서 내가 이제 원하는 사람한테 대시를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어떤 분이 뭐 이렇게 보시는 분, 야 베네수엘라에서 뭐 실제 뭐 암호화폐 사용하냐? 이런 사용자들은 실제 우리 대중들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어떤 이 시장을 선도해가는 사람들이 뭔가 제품을 만들고 상품을 출시하기 전까지는 수요는 오히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가, 그러니까 물론 얼리 어댑터들은 사용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 이걸 대중화시키는 그 기업이 어떤 이런 대시 텍스트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서 대중화시키는 작업을 거치면 순식간에 퍼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매월 거의 2배 이상씩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월 2배. 매월 2배면 1년이면 몇 배예요? 2의 12승입니다. 2의 12승. 예,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2의 12승이기 때문에 매년 2배씩 증가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복리로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트베리 그리고 카카오페이에서 이제 선전하는 거,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벡트 거래소에서 저는 이제 스타벅스와 연계해서 우리 스타벅스에서 그 뭐죠? 주문하는 거,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이렌 오더? 예. 이것도 만약에 벡터 거래소랑 연동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은 대중들이 야, 암호화폐 누가 사용해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스타벅스 커피를 벡터거래소에 지갑에 넣어놓고 사용을 했을 때 뭔가 뭐 샷 추가하는데 무료에다가 뭐 10% 적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시가 매월 이렇게 2배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거 일본 정부 암호화폐 재산 소득세 상속세를 부과한다. 언제? 오는 2020년 1월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재산 소득세 상속세 부과 오는 2020년 1월 이후에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오는 2020년 1월 이후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를 재산 신고 대상으로 확정하면서 암호화폐를 소득세와 상속세 등 세금 산출의 근거가 되는 재산으로 인정하는 방침을 세운 셈이래요. 그래서 현재 사회 경제 실태를 근거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재산 채무조사에서 가상화폐 기재란을 추가하고 필요한 정비를 도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2020년 전에 세력들 입장에서 세금을 이때 건다고 하면 그 전에 한번 시장을 올릴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예, 세금을 실제로 이제 걷기 전에 시장이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어차피 이제 반감기가 2020년 중반 7월경으로 이제 예상이 되어 있는데 2020년 7월경에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 올릴 수도 그 이후에 반감기 이후에 올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전에 한번 시장에서 충분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사가 끝났네요. 예,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1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제 2부 이제 제가 차트 설명하고 기사 내용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